한 번 자살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뭐 밝혀야 되겠죠.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더 팩트의 강희롱 팀장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영화 김광석이 쏘아올린 이 의혹 하나가 오늘 경찰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상호 감독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여러분들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취재된 부분들과 많은 제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입수할 수가 있었고요.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의 죽음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호 감독은 다시 한번 김광석 씨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경찰이 한 번 자살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 부분을 부정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 이상호 감독이 표현한 이 죽음의 진실, 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네, 당시 자살할 때 목에 줄이 3바퀴 감겨 있었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이상호 감독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단 한 줄의 사큼만, 목 뒤에는 전혀 흔적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부검을 했던 권일훈 박사는 조금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김광석 씨 죽음 자체에 의혹이 없고 타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네. 당시에 사망진단서를 보면 김광석 씨에게서는 목에서 귀 밑까지 비스듬하게 상처가 나 있고요. 목을 맸을 때 나는 흔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귀는 피부가 벗겨져 있었고 목에도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상호 씨의 주장처럼 목에 단 한 줄의 사큼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상호 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광석 씨의 부검의이기 때문에 부검을 직접 했던 의사의 말이기 때문에 글쎄요. 누구의 주장이 맞을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강희롱 팀장님은 네. 당시에 이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을 직접 취재를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예. 그 현장에서 기자들은 어떻게 의심을 안 했었나요, 당시에?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예. 연예부 7년차 기자였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이 사건을 너무 잘 아는데요. 네. 사실 이 사건이 새벽에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는 네. 사회부 기자들이 현장에 일부 갔던 기자가 있고 네. 우리 연예 기자들은 김광석 씨 사망 자체에 충격을 받고 다음에 이제 주변 취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다만 뭐냐 하면 지금 나오지 않는 얘기 중에 부부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당시 얘기입니다. 네. 갈등.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로는 서혜순 씨의 어떤 행적, 석연차 네. 행적이라든가 그러면 술을 같이 마셨고 또 담배가 나온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의심 갈 만한 부분이 많은데 서혜순 씨 어떤 행적, 남자와 관계 그런 문제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서혜순 씨가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당시 연예 기자 사이에 알려졌던 거는 구성작가, 라디오 구성작가하고 김광석 씨가 뭔가 모종의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거를 서혜순 씨가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갈등이 심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둘이서 같이 있고 무슨 이제 사단이 났다 이렇게 연예 기자들은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보도됐던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불화, 네. 두 사람의 불화 내용이 보도가 됐었군요, 이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갈등 문제에서는 언급이 됐는데 네. 그래서 기자들은 이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하. 김광석 씨가 이혼을 하면
빠르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하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네. 돌연 사망하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좀 충격에 빠졌고요. 그 주변 취재, 특히 예를 들면은 그 바로 다음날 박학기 씨 같은 경우가 김광석 씨와 굉장히 친했는데 죽기 바로 전날 박학기 씨를 만나서 네. 그 하반기에 네. 그러니까 내년이죠. 당시에 내년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음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기 때문에 네. 박학기 씨는 절대 김광석 씨가 자살할 리가 없다. 네. 굉장히 붕괴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 서해순 씨가 그 하와이에서 같이 사업을 했던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그 남성, 네. 서해순 씨 남편으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얘기도 이제 거슬러 가면 네. 김광석 씨가 미국의 공연 때 이제 만났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김광석 씨가 남긴 어떤 기록물에 뭐 일기장 형식이긴 하지만 기록물에 그 모종의 어떤 남성에 대해서 2박 3일간 사라졌던 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상호 기자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도 그런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만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지목된 그 이모 씨라는 그 남성. 네. 근데 뭐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모 씨라는 남성과 미국에서 같이 있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사업체를 냈고 더구나 그 회사를 차릴 때 네. 서해순 씨의 이름 해자하고 그분의 이름 성자를 해서 그런 네. 이름을 이니셜로 만드는 기업을 지금 강인홍 팀장님이 직접 취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상호 씨가 영화를 통해서 주장한 건 김광석 씨에 대한 얘기보다는 서해순 씨의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서해순 씨가 무슨 뭐 남자 관계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에만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당시에 취재를 하셨던 강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광석 씨 역시 여자 문제로 네, 논란이 그렇습니다. 됐었고 예. 그 두 부부가 남자 문제 또는 여자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갈등이 겪고 많아서 있었던 그런 이혼 상황이거든요. 직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서해순 씨가 그거를 계속 주장을 했고요. 문제를 네. 삼았던 걸로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서해순 씨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가장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딸의 죽음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경황이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그 말, 전문가에게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뭔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서해순 씨 어법은 잘못된 게 많아요. 어휘만 보자면 40, 50대 일반 가정주부로서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고급 어휘를 사용해요. 잠적, 경황, 장애우 이런 말도 있고 법률 용어로서 쓰일 수 있는 판권, 로열티 이런 게 있는데 사건이라는 말 알아듣는다는 점이에요. 기본적인 어휘 수준으로 볼 때는 그 지적 능력이 빼어난 사람입니다.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해요. 어휘만 볼 때는 일반인 수준을 훨씬 상회합니다. 자, 전문가가 서해순 씨의 사용 어휘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일반인을 뛰어넘는다라는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뭐 어떤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뭐 이런 분에게 도움을 받거나 좀 요청을 뭐, 받고 예. 상담을 받고 나온 것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분석하시는 분을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해순 씨가 쓰는 단어가 40, 50대 주부들은 일반적으로 쓸 수 없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서해순 씨 단어들을 보면 이게 법률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무슨 뭐 판권, 무슨 뭐 소송 당사자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의미는 있겠죠. 예를 들면 서해순 씨 제 방송 인터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면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흘린다고요. 네. 뭔가 잘 모르는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피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마치 나는 잘 몰라요. 그때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쓰는 단어들을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을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르고 대충 넘어갔을 만큼 그 정도로 모든 이 상황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 이 정도 의미는 그런 부여할 수 해석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 같은 것들을 저렇게 많이 쓰는 것은 본인이 그 소송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이 김광석 씨 부친과 소송을 한 적이 있고 하와이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하와이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송을 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좀 네. 법률 용어를 익힌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는 토요일이면 열흘 동안의 긴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저가 한복, 그러니까 값이 싼 한복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경복궁이나 인사동 그리고 전통문화거리에 가면요. 이 저가 한복들을 입고 있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의 모습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정 기자. 예. 요즘 저가 한복이 인기라고 하는데 아이고 여기 이 한복을 저희가 실제로 갖다 놨습니다. 대여를 오늘 직접 해왔는데 저가 한복 얼마나 싸길래 저가 한복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일단 한복하면 비단실로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일단 수십만 원대가 기본이고 그렇죠. 최소 2, 30만 원은 글쎄요. 2, 3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알고 뭐 있는데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저고리 하나에 9,900원. 그러니까 만 원이 채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 3만 원대 정도의 저가 한복이 진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가 한복 이거 값이 지금 요즘 여기 좀 비춰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복 한 벌에 만 원도 안 되는 돈. 물론 이건 저고리 한 벌의 값이라고는 하는데요. 위아래로 다 사더라도 3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어른들 한복이 저 가격이잖아요. 이 한복이 사실 아이들 키워본 사람들은 아이들이 부쩍부쩍 크기 때문에 한 철밖에 못 입거든요. 저 정도 가격이라면 정말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비단으로 진짜 지었는데 폴리에스테로 이런 화학 섬유로 많이 짓기 때문에 싸게. 가격 자체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인사동 같은 데 가면 저런 네. 한복을 빌려주는 회사,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이제 싸게 대여를 해서 또 입고 다니기도 하죠. 그렇군요. 이 대여하는 데는 뭐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한 10,000원 정도, 아, 10,000원에서 10,000원이요? 20,000원 뭐 그 정도 사이입니다. 글쎄요, 대여할 가격이면 이 저가 한복 차라리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외국인들이 주로 와서 이 저가 한복 또는 한복 대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이렇게 고궁이나 전통거리를 한복 입고 걸어 다니게 하는 프로그램, 이 정부에서 원래 처음 시작한 거라면서요? 네, 2013년 10월에 정부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궁과 종묘, 왕릉 같은 곳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사실 한번 들어갈 때 보통 입장료를 내는데 그것을 한복 입은 사람들에게서는 면제를 해주자 인근에서 그와 거기에서 좀 저렴하게 그렇죠. 한복을 빌릴 수 있다면 입장료 정도 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복을 입으면서 들어가서 또 셀카 연폭이 한 몫을 했습니다. 네. 사진 찍기를 요즘 젊은이들은 좋아하니까 네. 저런 것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기에 몰입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전주 한옥마을을 갔었는데, 온 동네가 전부 다 한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한복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구해서 입고 다니는 건가 했더니, 이렇게 대여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었군요. 그런데 이 한복을 보편화시키고 외국인들에게도 알리고 이런 데는 아주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가 한복이요. 소재는 물론이고요. 색상 문양들이 다소 엉터리인 경우가 좀 있어서 진짜 한복을 전문으로 만드는 분들 눈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복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전통 한복을 제대로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현대의 흐름으로 인하여 퓨전 한복이나 패션 한복, 생활 한복이 나와서 이런 옷이 나온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입히면 되는데 지금 뭐 깃도 없고 소재도 좀 이상하고 또 뭐 스타일도 이상한 그거를 한복이라 그러면서 입히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렇게 평생 한복을 중요시 여기면서 전통적인 한복을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량 한복 또는 대여 한복이, 저가 한복이 못마땅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업체 사람들은 전혀 또 다른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 업체 사람들 얘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흐름에 따라서 젊은이들은 화려하고 예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 어떻게 이제 옛날 디자인을 고수할 수 있겠냐는 거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소재 문제인데 원래 한복 정통적인 소재랑 가격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중화가 안 되니까 네.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재는 좀 싼 거 해서라도 많이 입고 보급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저는 양쪽 다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저도 양쪽 다 네.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네요, 진짜. 이런 건 다 있어요. 맞는 말이네요. 소재는 네. 가격 때문에 있으니까 좀 싸게 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좀 비단 안 하고 폴리에스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가 한복이 중국에서 오다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양이 아니라 중국 분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그 전통 복식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그렇긴 그러니까 하군요. 그런 소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디자인이나 그런 측면은 우리 전통의 미를 조금 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복이 유행하게 되는데 일단 SNS 영향도 큽니다. 아, 그래요? 예, SNS가 이제 발달되면서 젊은이들이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한류 문화가 수출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뭔가 한국의 전통적인 것을 체험하고 싶거든요. 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일단 옷. 외국인들이 입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많이 따라하고 대학생들, 제 딸도 대학생인데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한번 한복 입고 와서 사진 한번 찍는 것이 그냥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명절 때면 항상 한복을 챙겨 입는데 다음 주면 저도 이 저고리 마고자 입고 또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상호 감독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여러분들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취재된 부분들과 많은 제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입수할 수가 있었고요.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 김광석 씨의 딸 서현양의 죽음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호 감독은 다시 한번 김광석 씨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경찰이 한 번 자살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 부분을 부정하기가 되게 힘들죠.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공하고 있는데 이상호 씨의 주장처럼 목에 단 한 줄의 사건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상호 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광석 씨의 부검의이기 때문에 부검을 직접 했던 의사의 말이기 때문에 글쎄요, 누구의 주장이 맞을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강일홍 팀장님은 당시에 이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을 직접 취재를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기자들은 어떻게 의심을 안 했었나요, 당시에?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연예부 7년차 기자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을 너무 잘 아는데요. 네. 사실 이 사건이 새벽에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는 사회부 기자들이 현장에 일부 갔던 기자가 있고 우리 연예 기자들은 김광석 씨 사망 자체에 충격을 받고 다음에 이제 주변 취재를 주로. 자,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 이상호 감독이 표현한 이 죽음의 진실, 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네, 당시 자살할 때 목에 줄이 3바퀴 감겨 있었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이상호 감독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단 한 줄의 사건만, 목 뒤에는 전혀 흔적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부검을 했던 권일훈 박사는 조금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 죽음 자체에 의혹이 없고 타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당시에 사망진단서를 보면 김 씨에게서는요, 김광석 씨에게서는 목에서 귀 밑까지 비스듬하게 상처가 나 있고요. 목을 맸을 때 나는 흔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는 피부가 벗겨져 있었고 목에도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몸부림 쳤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한 번 자살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밝혀야 되겠죠.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더 팩트의 강일홍 팀장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영화 김광석이 쏘아올린 이 의혹 하나가 오늘 경찰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다만 뭐냐 하면 지금 나오지 않는 얘기 중에 부부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당시 얘기입니다. 네. 갈등.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로는 서혜순 씨의 어떤 행적, 석연찮은 네. 행적이라든가 그러면 술을 같이 마셨고 또 뭐 담배가 나온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의심 갈 만한 부분이 많은데 서혜순 씨 어떤 행적, 그 남자와 관계 그런 문제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서혜순 씨가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당시 연예 기자 사이에 알려졌던 거는 구성 작가, 라디오 구성 작가하고 김광석 씨가 뭔가 어때 모종의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거를 서혜순 씨가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갈등이 심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둘이서 같이 있고 무슨 이제 사단이 났다 이렇게 연예 기자들은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보도됐던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